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연합뉴스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당이 김광진이 경솔하다, 자질이 의심된다 라는 비난을 한 것이 아마 보도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1일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11일이 아니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매술 사건. 김광진 의원은 일요일인 9일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서 연합뉴스는 트위터라고 썼는데요. 이 기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구별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김광진 의원이 이 연합뉴스 기자 이름이 뭐야? 이름도 안 나와 있네. 안용수 기자. 안용수 기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별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요. 여하튼 페이스북에 어떻게 우리 측 수색로에 북측 지뢰가 매설될 수 있었는지 경계가 완전히 뚫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이제 이 사건은 4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일어났죠. 목함지뢰 아군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그렇게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죠. 근데 엠바고가 걸린 사안을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미리 리크 공개를 했느냐. 경솔하다, 자질이 의심된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난에 아주 그냥 요즘 조중동이나 종편들 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김광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봤더니, 김광진 의원은 이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았지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엠버거라는 거는 결국은 사전 설명을 한 뒤에 먼저 설명을 한데, 기자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했어요. 9일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10일날 보도해달라고 엠버거를 걸어놓았던 사항이죠. 김광진 의원은 기자도 아니니까 국방위 위원들에게는 보고를 안 한 겁니다. 보고를 안 하고, 여하튼 김광진은 국방위원이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자기에게는 설명도 안 해놓고 엠버거를 적용한다는 그런 항변을 합니다. 또한 작전이 진행되는 혹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엠바고 필요성이 있지만은 조사 과정에 무슨 엠바고가 필요하냐? 이게 공개되면은 국가 안위를 해치는 사안이라면은 왜 다음날 국방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느냐? 그리고 기자들에게 10일 엠바고를 걸면서 10일날 엠바고를 걸었던 이유가 사실은 9일날 공개를 하면서 일요일날 보도를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일요일은 월요일날 차라리 관심이 될 때 보도를 하자 해가지고 엠바고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왜곡이라는 거는요, 정말 교묘하게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광진 의원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국방부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다른 경로로 입수해서 여기 엠바고라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함지뢰가 북한이 매설했다면은 이게 진짜 문제 아니냐. 우리 척 목함지뢰를 갖다가 북한이 떠내려온 게 아니라면은, 만약 매설을 했다면은 완전히 경계가 뚫려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페이스북에 한마디 쓴 걸 가지고 마치 국가 안위를 해치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왜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왜곡 또 하나 더 있어요. 지뢰 중상을 입은 그 부사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문병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문재인 의원의 얼굴을 시꺼멓게 칠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검은 바탕에다가 이게 문재인 대표의 얼굴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까만색으로 칠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의 머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부사관이 복귀를 원합니다. 평생 군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것을 하얀색,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표는 사라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서울신문 기사에서는요, 아예 까맣게 칠도 안 하고 문재인 대표의 머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부사관 얼굴만 내놓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이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발목에 부상을 당한 이 부사관을 문명하지 않았더라면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목을 자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럼 보수 언론만 이런다냐? 진보에 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 이거 뭐 정면으로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내 제목만 봤어요. 미디어오늘에서 사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정직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 기사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오늘에서 사내 기강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논설위원을 해고 처리합니다. 근데 미디어오늘은요, 언론노조가 주인입니다. 언론노조는 KBS, MBC를 비롯해서 전국 각 중앙 및 지방 언론사들이 모여서 만든 노조 아닙니까? 산업별 노조입니다. 그 산업별 노조가 미디어오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윤상환 논설위원에게 통화를 해본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론들이 달아주지를 않는다. 나의 해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징계를 받았겠죠. 징계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해고는 안 시켰습니다만은, 이런 해고당하는 미디어오늘의 논설위원, 문제는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모가지를 자르면서 문재인 대표를 실종시키는 보수 언론들의 태도나 미디어오늘의 한 논설위원의 해고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는 진보 언론의 태도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스북에, 저는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페이스북에 최성호 뉴스타파 기자가 이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언론들의 횡포라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막연한 의구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발견이 됐죠. 경향신문 어제자 신면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난 3일에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감들을 두고 다양한 관점과 평가를 주고받으며 합리적 토론을 하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이념적 편견을 가진 다수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최고 법원을 편중되게 만들려는 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은 표결로 처리됐고 표결 결과는 매번 8대2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심사 대상자는 진보라서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대법관 인선에 보수는 되고 진보는 안 된다는 기준을 공식 적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 보수적인 경력 법관 일색의 대법원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령 대법관 후임자 선출 과정에서도 이런 비민주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는 되고 진보는 안 된다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물론 대법원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올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당시 후보의 사전 검증에 실패해서 논란을 빚자 대법원은 후보 추천위 운영규칙을 개정합니다.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외형적으로 국민 공개 추천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후보 추천위가 천거한 3명의 후보 모두 서울법대 50대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었습니다.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이기택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죠. 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무시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외부 인사들이 후보 3인에서 배제된 이유로 자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위에서 진보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매번 표결 결과가 8대2로 나왔다는 것은 외부 인사보다 후보 추천위원 자질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0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을 양 대법원장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라면 편향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발언은 대법원장 의중이었다고 하고요. 추천위가 올린 3명의 후보도 모두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후보 추천위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 거수기 노릇을 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이라면. 진보라서 안 된다. 양승태라는 사람이 나 뭐 하는 사람인지는 진짜 모르는데. 대법원장이죠, 뭐. 아니, 뭐 대법원장인데 그 전력이 뭔지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마 이명박이가 임명한 사람인가? 그럴 겁니다. 박근혜가 임명했나? 이게 사람 잘못 임명한 겁니다. 이게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말하자면 암묵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공직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저도 역시 미래협동조합 이사장도 공직에 버금갑니다. 여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많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이 절차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늘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대법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은 더 그렇죠.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법원은
사람이 갈등을 빚어서 송사로 나아갈 경우에 송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대부분의 갈등들은 송사로 나가기 전에 다 해결이 돼요. 도저히 안 될 때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런 소송의 최고 판단을 해야 될 대법원장이 법관추천심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서 그래서 자기 의중에 맞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왔다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공직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국민TV 사태라고 그러더군요. 일어났을 때 그 진보연하는 인사들이 서영석이라는 인물이 국민TV를 사유화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발끈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유화란 이런 겁니다. 양승태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회에 절반 이상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가지고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사람을 너는 진보라서 안 돼. 너는 소수자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안 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래서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할 때 이게 바로 공직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겁니다. 양승태가 이명박이 추천했건 박근혜가 추천했건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워낙 존재감이 없는 대법원장이 되다 보니까 누가 추천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훌륭한 대법원장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수준 이하의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이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후보 추천위원회에 자기 사람 잔뜩 심어가지고 너는 진보라서 안 되라는 이런 식의 후보 추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뒤로 자빠지고 기절할 노릇인 겁니다. 대부분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일색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은 야 지금 보수가 너무 많으니까 야 진보도 좀 끼워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보만 해 중도도 좀 넣고 그리고 소수자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한 명쯤 넣고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분 한 번 넣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대법원장 아닙니까? 비정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온통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정점의 이유에는 권력이 존재합니다. 새누리당 권력 그리고 박근혜라고 하는 권력.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을 거쳐오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추락은 이명박의 당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99% 중에서도 뭐 서민들은 요즘은 서민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뭐 60%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극빈계층도 한 30%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도 저는 이명박의 집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박근혜의 집권이 그 마침표를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은 이 정권의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예. 예,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이게 방송 지금 국민TV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사장님도 그런 맥락이 자꾸 말씀 중에 연결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제작자로서 좀 그런 거하고 회사 상황이나 입장, 이사장님의 입장 이런 거를 논평에 엮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 예. 그래서 사유화에 대해서 나오길래 비교한 것 굳이 그거를 빗대는 건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제가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방송은 방송으로 온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부탁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시대 6년을 마감합니다. 현병철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는지는 사람들에게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곧 새로운 진용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건데 국회 어제 이성호 새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시기는 인권활동의 암흑기였습니다. 현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잡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것도 간첩 조작 등 정작 절박한 탈북자 인권유리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현병철 인권위는 정권 코드 맞추기만 하다 끝났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추락한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이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진용도 인선 과정만 보면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제조정위가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인선 절차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인권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저도 왜 이 사람이 후보가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성전환자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서 성전환자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투명한 인선 절차를 따르지 않으니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활동 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위수 인권위원을 연임시킨 것도 인권위원이 법조 출신 인사들의 경영용 자리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 일단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권위 위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뒤늦었지만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한겨레가 사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인권위원장에 임명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임명권자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쉽게 얘기해서 성전환자의 성기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인권위원장을 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몰리니까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둥아리로 깎였지만은 이거 될 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죠. 인권위에 대해서 추락한 신뢰와 이상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한겨레 신문 쓴 거 저도 읽어봤는데요.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기대 난망이십니까? 인권위가 추락한 신뢰와 이상을 회복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임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성호를 누가 임명했겠냐고. 인권위원장 임명하면 대통령이 할 겁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거고, 그런 인권장들이 현병철에도 마찬가지고, 현병철에는 아마 이명박이 임명했을 거야.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인권위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개판으로 만드느냐? 이명박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처음에 초기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어요. 왜? 그거는 정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는 행태가 인권을 갖다 탄압하니까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싫으니까, 자기 말 잘 듣는 놈을 갖다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현명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거 아니야.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인권위가 추락한 위상과 신뢰와 이상을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되고,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이 있으면 인권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은 절차가 미흡한다 치더라도 제대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권을 바꾸는 거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모순과 악덕,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성 전환자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거 제가 보겠다는 건데 아니 뭐가 또 무슨 이유가 사건인지 정확히 이유가 모르겠지만, 했겠죠. 뭐 예. 이성우 판사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걸 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앞뒤를 딱 떠놓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판사가 맥락은 뭐 있겠죠. 선거 사진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했겠어요. 그러나 사리에 맞춰서 치더라도 그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50대 서울법대 나오고 가부장적인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아우 더러운 새끼들 그리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의 취미 그럼 뭐 저기 어느 어디 법원장인지 지검장인지 하는 인간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그냥 아랫도리 벗고 앉아있는 그런 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취향이에요. 성취향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걸 까발리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존재를 못합니다. 뭐 이성호가 뭐 성기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 사생활은 어떨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뭔가를 갖다가 뭐 법원장이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했겠지. 미친놈도 아니고 그냥 하라고 했겠어. 그러나 그것이 그 제출을 당해야 하는 그 사람의 인권에 얼마나 큰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인권위원장을 맡겨놨으니까 박근혜로서는 딱 맞는 사람을 맡겨놓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수준은 딱 맞는 사람이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신문들이 이른바 제도권 언론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도권 싫어해요. 이 체제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러면은 모든 공권력은 부당한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제도권 언론으로 부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은 내가 보면 그렇게 쓴다면 결론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라 라고 해야 수미가 상관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쓰느냐면은 이거 박근혜 대통령 반성하고 자성해서 잘하시오라고 말을 끝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이 싫어요. 저도 제도권 언론인으로서 한 20몇 년간 하다가 뭐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사람이 솔직해져야지. 이게 사람을 패 죽일 때,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패 죽이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뒤통수 쳐가지고 패 죽이는 놈도 있습니다. 그게 제도권의 어법이고 제도권의 윤리라면 전 거부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한겨레 신문 에세이 코너 유레카죠. 한겨레는 유레카 여기에 오늘 실린 글인데 재밌습니다. 뭐 이사장님도 관심 높은 이슈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와 봤고요. 김종구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김종구 논설위원은 또 뭐 얼마나 또 독설가죠. 근데 이건 좀 부드럽게 이 코너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부드럽게 썼습니다. 재미있게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풍선입니다. 예, 길지 않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죠.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역시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 아파트 사업을 주로 한 그는 여름이면 바닷가에 형형색색의 광고 풍선을 띄우곤 했다고 하고요. 각 풍선에는 자신이 파는 아파트의 가격을 $50 깎아주는 쿠폰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런 기발한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트럼프는 결국 거대한 트럼프 왕국을 건설했고 급기야 미국 대통령 후보 경쟁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슈의 인물이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트럼프의 인기는 곧잘 풍선의 비유가 됩니다. 지금은 인기가 풍선처럼 하늘 높이 치솟아 있지만 언젠가는 터져서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시 축제 풍선이라는 야유도 있습니다.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 주최로 열리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대형 인기 캐릭터 풍선들처럼 트럼프 역시 현실성이 있는 실제 후보가 아니라 가짜 캐릭터 풍선에 불과하다는 야유입니다.
가장 신랄한 비유는 독가스 풍선론입니다. 뉴요커의 데이비드 램닉은 최근 칼럼에서 아버지는 풍선에 할인 쿠폰이라도 넣었는데 그의 풍선에 들어있는 것은 독가스뿐이다. 이런 독설을 날렸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풍선을 띄워주는 힘은 미국의 사회적 약자들이라는군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3분의 1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체제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정작 선거에서는 억만장자를 지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는 자수성가형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돈에 휘둘리지 않을 후보로 믿고 있다는 등 다양한 분석도 나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기와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찍는 계급 배반 투표 성향, 계급 배반 투표 성향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쪽은 우리나라겠죠? 아니 지금 미국만 그래 우리나라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이 찍은 게 계급 배반 투표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고 미국이 우리를 쫓아오는구만. 김종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걔 이명박을 영웅시대라는 무슨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자수성가한 경제인인 것처럼 꾸며놓고 무슨 자수성가한 경제인입니까 이명박이가. 정주영이 말대로 완전히 달라요. 여하튼 하여튼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까지는 갔겠지. 그런 이명박을 많은 사람들이 찍었던 이유는 이명박이 당선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과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박근혜 엑시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으면은 뭔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보적인 정책마저도 힘있게 해줄 거라고 믿어서 찍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트럼프, 그때 미국에 또 돈 많은 인간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주영이처럼 나와가지고 처음에 인기 얻다가 나중에 사그라진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그 인간 이름이 내 기억이 안 나. 문국현. 아니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도 똑같은 인간은 또 있었어.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됩니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정주영을 떨어뜨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수준이 있었던 거야. 정주영이가 후보로 나섰을 때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 정주영이 뽑아놓으면 최소한 부정부패는 안 할 거다. 왜? 돈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놈이 정권을 잡으면 더 부정부패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부정부패를 안 하는 거예요. 계급 배반 투표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은 끊임없는 개인의 성찰,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 협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운동도 사실은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이니까 이제 성격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디어 협동조합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8월달 말에 물러납니다만은 다음에 들어서는 이사장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결국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전범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 결국 계급투표 성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만두면은 이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방송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도 다 말아먹고 한 몇 달간 쉬면서 책이나 쓰려고 그럽니다. 계급 배반 투표 요거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제가 그렇게 책을 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찍느냐. 그것만 주제는 아닙니다. 일종의 현실 정치학 개론서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 정치학 개론서. 네. 왜 정치가 필요한가? 왜 정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정치를 사람으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려고 항상 기득권자들은 노력을 하는가? 뭐 심지어는 뭐 국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국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 개방돼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내부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런 그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국회 본회의장의 구조를 통해서 합법 쫙 벌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사진에 찍히는지, 그리고 휴대폰에 이상한 누드 사진보다 걸리는 놈들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걸리는 건지, 뭐 이런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라는 것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대통령을 뽑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많이 팔리겠어요. 한 3,000권만 팔아먹을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집필을 하시다가 네. 또 이제 교정이 되겠죠. 자꾸 세밀하게. 네. 대충 뭐 목차 지금 짜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계급 배반 투표의 그러면은 원인, 중간 결론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저거예요. 아니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미국의 계급 배반 투표는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 종교가 우리는 종북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북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누리당을 찍어야 이 안보가 튼튼하리라고 해질 것이라고 믿는, 말하자면은 1950년대의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그 이후 세대를 겪어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이후 세대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 어렸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다리 잘리고 손 잘린 사람들이 상위 군인들. 예.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뭘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내놓는 그 광경을 먹고 가는 게 저 어릴 때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상위군인은.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막 소란을 부려요. 돈 내놔라, 뭐 쌀 내놔라. 그때 쌀이지. 그때는 돈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뇌에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공포감,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종북론 지금도 기선을 부리지 않습니까? 종북교네요, 종북교.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교는, 미국에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북교가 있습니다. 종북교의 교주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같아요. 네. 우리도 교주의 따님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뭐 그런 책을 쓸 생각입니다. 예. 계급 배반. 이거를 막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더 지독하죠. 기독교, 또 사학에다가 거기에 종북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국보다 더 지독한 것 거기에 우리 하고. 하나 더 있는 거는 그 뿌리엔 친일이 있습니다. 친일. 예. 친일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몰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게 이제 이 구조가 이래요. 만주 군관학교 만주 육사를 나왔거나 이제 친일파들이지, 일본 육사를 나왔던 인간들이 실제로는 해방된 조국에서 군의 요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잡으면서,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으니까 임정, 그리고 김일성과 같이 활약했던 광복군도 좌파 우파가 다 있어요. 좌파만 광복군 한 건 아닙니다. 우파 광복군들도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의 요직을 잡으면은 이승만으로서는 불리하지. 그래서 친일파를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군의 요직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개판 5분전을 쳤지만은 오죽했으면은 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겼겠어요. 사실 그 양평인가 어디더라? 거기서 우리 사단인가 군단인가가 북한군에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괴멸돼요. 군단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뒤로 자빠지면서 야, 이 새끼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갖다 바칩니다. 제발 좀 지휘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작전지휘권이 넘어가요. 그 진짜 웃기는 겁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쪽팔리기 짝이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얕은 나중에는 이제 미군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물리치고 이겼으니까 그때 그 주역들이 다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 그때는 군이 큰 말하자면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사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군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자원을 빨아들이는 곳이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육사 가면은 등록금도 싸고, 예. 그리고 출세도 많이 했어요. 이승만 때는 그런 연유로 군을 우대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부터는 자기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군을 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친일과 연관이 되면서, 그게 우리 사회 주역으로 등장하고, 그 하부에 친일파 경제인들이 먹고 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한국, 일본 가 보니까 독립군 3대 해가지고 완전히 빌어먹고 있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네. 기사. 그렇게 역전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서 그런 과거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김무성이가 청대 메고 나와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김무성이 독립군 투사의 아들이면 국정교과서 만들자고 그러겠어요? 물어보라 말아입니다. 저희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어제 자기 홈페이지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드러난 사실이니 커밍아웃까지는 아닌데 고백을 했죠. 네. 조부께서 친일 부역을 하셨다. 아, 그래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도 됐고 사법적으로 지금 연좌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죄를 드린다. 저와 저의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이거는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하는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것만 보시지 말고 제가 뭘 하고 사는지를 좀 주목해 달라. 이런 또 당부도 달려 있고요. 제가 문구를 정확히 외우지 못하지만 이인호하고 진짜 대비가 되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이셨고 죄송하다. 이건 사죄드린다. 예, 이건 감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시계추를 1945년, 48년, 50년을 돌려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친일파들을 다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것도 아닙니까? 예. 결국 친일파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 주역을 맡고 있는 건 이건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조상들 부친은 아니겠지. 이제는 거의 3대가 지났으니까 자기 조부나 그 위에서 친일을 해서 그 덕으로 내가 이렇게 자리에 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정말 앞으로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바치겠다. 예를 들어서 라든지 이제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욕을 할 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식 접하면서 저도 이 홍 의원 조부가 이게 친일파여서 친일파 가문이야? 이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후손은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한다 치더라도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을 해서 후세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배신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역사가 그나마 기록이라도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런 풍조로는요. 우리가 어느 민족한테 멸망당한다면은 대한민국 전부 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 인간들한테 부여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3대가 빌어먹고 사는데 그리고 친일을 했더니 지금 떵떵거리면서 이 사회 주류세대가 돼서 사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난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인지는 그 고정은 안 해봤는데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잖아요. 그 의병들 대접을 제대로 안 해줬어. 선조가 질투가 많은 원래 조선 최초의 서자 임금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적자들이 임금을 계승했는데 하성군 선조는 이제 적자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서자에서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병으로 했던 이제
뭐 의병도 그때도 따지고 보면 다 양반들이 합니다. 의병이라는 게. 의병 서민들 못해요. 우선 뭘 동원을 하려면은 최소한 먹일 밥이라도 있어야 쌀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되게 이제 의병을 하는데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인조가 병작으로 일어났을 때는 물론 전격전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리고 삼고 구배란 것던가 머리를 세 번 절하고 예. 9번 절하는 찢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다 찢고 9번 절하는 예. 이제 이런 이제 모욕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 의병 없었어요. 왜? 의병을 했더니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겠습니까? 미국이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겠습니까? 뭐 미국 식민지는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 있긴 있더라마는 여하튼 그래서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면 이번에는 독립운동하는 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독립운동 해가지고 전부 그냥 후손들이 다 그냥 구걸을 하고 말이야 한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누가 독립운동 하라고 시키겠어. 그 친일 했던 새끼들은 지금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소송도 내요. 우리 땅 돌려달라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개판 5분전으로 된 것은 바로 그 기득권들의 권력 집합체인 새누리당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홍영표 의원의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예. 자, 다음 토픽으로 가봐야 되는데 비슷한 맥락이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향신문 정동 칼럼에 실린 글이고요. 김정인 춘천교대 한국사 교수가 썼습니다. 제목은 미래 상실의 시대입니다. 역사 교육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글이라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역사는 미래로 나아가는 세대에게 갈 길을 열어주는 과거 속 오래된 미래로 바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공감하지 않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학기마다 강의 첫 시간에 역사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을 선정해서 이유를 써오는 과제를 내어줍니다.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부상한 인물이 이회영과 전태일입니다. 이회영은 나라가 망하자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일가와 함께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전태일은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 자살한 노동운동가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물입니다. 부를 거머쥔 자들의 탐욕과 그 질주를 목도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회영은 드물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죠. 전태일은 부와 권력을 거머쥔 세력의 갑질에 온몸을 불살라 항거한 을을 상징합니다. 인물 선정의 변화를 보면서 신세대가 먼 고대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을 성찰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구려의 기상에서 찾고자 하는 과거 회귀형 구세대와 달리 미래 추구형인 신세대는 나의 정체성을 근현대사의 맥락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세대에게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고대사를 서술할 수 있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전 근대사는 간략하게, 근현대사는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각국 역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아닙니다. 케냐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교과서에는 반기문이 나옵니다. 러시아 교과서처럼 백남준이 서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에 비중을 둔 역사 교육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국사는 한국전쟁입니다. 미국, 영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룬 교과서들도 해외 교과서들도 있답니다. 세계는 지금 영웅사관이나 민족사관에 매몰된 과거 회귀형 역사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민을 키워드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미래추구형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시민혁명 이래 최근에 아랍의 봄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함께 피 흘리며 성취했으며 앞으로도 보존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공동체에 갇히지 않고 세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역사 교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가 각축하며 만든 다채로운 역사 교과서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근현대사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전근대사를 더 많이 가르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신 독재의 산물이라는 좋은 글씨가 늘 따라붙는 국정화라는 키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회귀형 권력에 의해서 미래 세대의 눈높이와 세계 보편의 안목은 온전히 무시될 태세입니다. 예. 뭐 결론 빠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구만. 글을 잘 썼죠. 저는 이게 아주 유심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예. 우리 이런 저기를 딜레탄티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해낙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례를 아주 다양하게 들고 예. 그런 걸 이제 딜레탄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김효진 PD는 해낙주의를 좋아하는 모양이지. 해낙주의라면 그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백과사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이제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식해지지 못하니까 대신 저기만 대리만족.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딜레탄티즘을 좋아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호학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옛말에 있는데 학문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문을 좋아한다는 게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호학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낙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 딜레탄티즘이라는 말을 언제 제일 먼저 들었냐면은 뭐 그 양반도 참 문제가 많은 분이긴 했는데 그 돌아가신 이병주라고 있어요. 예.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게 흘러가지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양반은 뭐 온갖 잡다한 얘기를 많이 아는 진짜 딜레탄트예요. 그래서 자기 소설에서도 딜레탄트라고 물론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거지. 근데 이 양반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은 이병주 얘기 잠깐만 할게. 신문에 소설을 연재를 하는데 서너 개 겹치기 출연을 해요. 인기가 있으니까 A 신문에 쓰고 B 신문에 쓰고 신문에 연재를 C 신문에 연재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얼굴은 본 적이 있죠. 나중에 내하고 이제 인연이 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소설 쓰는 거는 목격을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예쁜 여비서 3명을 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그 타이프라이터 앞에다 놓고 구술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동아일보에 연재하는 소설 이제 보통 일주일분을 갖다가 써가지고 신문사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이제 매일 내보내고 매일매일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저기 소설 담당자 죽어나죠. 마감 때문에 일주일분을 이제 구술을 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쭉 읽으면은 쓰면은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막 받아치는 거야. 그 다음에 B 소설 해가지고 그럼 B라는 이제 여비서가 또 타이프라이터 쫙 지금 구술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A 신문에 써야 될 걸 B 신문에 쓰고 B 신문에 써야 될 걸 C 신문에 쓰고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작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일본 소설을 그대로 번역해서 베껴서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설 장자라는 거였는데 장자에 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소설을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뺏긴 거야. 아니,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해낙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병주 선생님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표적인 현학적 글쓰기를 하던 사람이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나온 얘기들이 재밌어가지고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왜 우리 정부에서, 말하자면 역사 과정을 서술하면서 근현대사를 줄이겠냐고. 즉 근현대사를 자세하게 서술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그냥 대충 두리뭉술하게 근대화의 아버지 그 보리고개를 넘긴 사람 이런 식으로 서술해보고 지나가 버리면 고마인데 이제
이 길게 서술하다 보면 공과를 따져야 되거든. 그럼 과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과를 쓰다 보면은 이 양반이 죽을 때 궁정동에서 저기 젊은 아가씨들 데려다 놓고 노래 받고 뭐 주무러 가다가 지 부하 총에 맞아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지금 역사 교과서들은 그렇게 안 써 있나요? 그 팩트인데? 아니 그런 자세한 디테일은 그 점잖은 교과서에서 쓸 수가 없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중 저기 차지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뭐 총을 쏴 죽였다도 안 할 거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 피살 정도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써놔도 이제 역사 선생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세한 디테일 또 친일 문제도 길게 하면 다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건 내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다 옛날에 우리 한문 선생님, 역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한문 있었는데, 그 영감 단춘배 선생님, 이름도 기억난다. 내처럼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그 양반, 우리 한자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 한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단춘배 선생님의 아드님이,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야학을 했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청년부 저거더라고.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아버님 중앙고등학교 선생 하셨는데 제가 바로 제자라고 했더니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다 선생님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를 길게 하면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그 판서만 해주고 끝낼 수는 없죠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세한 디테일들이 쫙 나오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한마디로. 이게 그 친일했던 그 조상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거는 그 뭐 지나간 걸 왜 자꾸 따져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무식이 홍 무슨 의원이라고 그랬나? 홍영표 의원은 훌륭한 겁니다. 자기의 과를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그 과를 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조상의 과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그건 보통 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숨기려고 합니다. 진짜 용감한 거죠. 대부분은 숨기려고 해요. 그런 놈들이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박근혜가 지금 교육부 장관을 만들고 있으니까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혹은 근현대사를 줄이고 근현대사를 줄이려면은 그 이전 걸 갖다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김정인 교수의 여러 현학적인 표현들 중에서 이유식한 표현들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이 구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신세대가 저 같은 세대, 더 어린 세대겠죠. 이런 사람들이 먼 고대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을 성찰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의 삶을 많이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